경기는 어려운데 부동산 시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집 살 시기가 맞나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이게 경제적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억지로 끌어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계속 될 수도 없고, 이제 모든 상품이 마찬가지인데요. 상품은 항상 수요와 공급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보면, 자, 상품에 대한 수요라는 게 뭐예요? 결국 사람이 들어 살려고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으냐. 두 번째, 그 사람들의 소득이 얼마나 많으냐가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60년대 초에는 2,500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5,100만까지 거의 2배 이상 늘었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만 해도 전국적으로 흩어져 살았어요. 시골에 그냥 농어촌에 또 살았어요. 도시에도 물론 많이 살았지만. 그러다가 이게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이렇게 하면서 산업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경제성장이 막 빨라지니까 너도나도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 대도시로 다 몰렸어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든가 대도시는 일단 인구가 빨리 몰려드는데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주택 가격이 그때만 해도 이제 집을 사놓으면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고,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1970년 초만 하더라도 두 자릿수 성장, 한때는 뭐 14% 성장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막 빠르게 성장을 하니까 실제 개인의 소득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나도 좋은 집, 큰 집, 그것도 뭐 굉장히 비싼 집을 이제 점점 선호하게 되니까 이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20년 되기 전부터 2015년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인구 구조가 본격적으로 고령화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전체 인구 중에 노인 인구 하면 보통 65세 이상의 인구인데 현재는 한 19%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한 20% 정도 돼가지고 초고령 사회로 간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노인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젊은 인구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를 우리가 보통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는데 2016년부터가 계속 감소했고요. 총수로도 줄어들고 전체 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중도 막 줄어들어요. 얼마나 빠르게 줄어드냐면 매년 현재 그 생산 연령 인구가 한 30만 명씩 줄어들어요. 근데 더 크게 빠르게 막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총인구는 총인구대로 매년 한 10만 명 이상씩 12만 명 정도 지금 줄어드는데 더 빠르게 크게 이제 줄어들 거예요. 이렇게 막 줄어드니까 인구는 앞으로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주택시장에서 수요를 계속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감소시키는 요인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한때는 경제성장률이 막 두 자릿수 막 이렇게 가다가 2010년대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막 계속 주저앉아요. 한 자릿수 떨어졌다가 그래서 5% 갔다가 다시 뭐 3, 4% 갔다 지금은 2%까지 막 떨어지고, 그래서 현재 잠재성장률이 한 2%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특히 이제 이유가 뭐냐면 인구 고령화 때문에 한국은행조차도 2030년대 중반, 그래봤자 지금 한 2024년이니까 한 1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때쯤 되면 거의 0%대 잠재 성장률을 보일 거라고 봐요. 그 지나가 40년 되면 마이너스로도 갈 수 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한 30%, 29% 정도 돼요. 우리보다 한 10% 정도 더 많은데 그 정도 더 많아지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제가 실증 연구를 한 결과에 의하면 한 2.5%, 3.5% 사이 마이너스로 더 떨어져요. 그만큼. 그러니까 일본 정도 수준까지 가면 이게 마이너스 때 그런 경제 성장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게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그리고 그 정도 수준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래봤자 10년밖에 안 걸린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고령화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인구적인 요인으로 보면 수요를 줄일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바로 경제 성장률이 0%대로 계속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GDP가 아니라 실제 가계 소득으로 보면 그거는 이미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요. 그게 수요를 늘릴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 17년 이후에 서울 같은 경우에 한 3배 정도 올랐거든요. 이렇게 오른 이유는 사실 정책 실패가 그동안 계속 진행된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제가 어느 특정 정권을 막 일방적으로 매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주택가가 더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뭐 똘똘한 한 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코로나까지 터지니까 또 돈이 막 풀려버렸어요. 유동성이. 그래 버리니까 이게 더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최소한 2배, 3배 이렇게 다 주택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가버리니까 금리도 반대로 이제 올라가 버리니까 순수한 경제적 요인으로 보니까 주택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나타난 게 바로 2021년 중반 이후에 실제 주택가격이 20, 30% 다 빠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빠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런 시행사들 아니면 건설회사들이 주택 분양이 제대로 안 되고 막 이래버리니까 부도 상황이 돼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큰일 났다. 이게 잘못하면 전반적인 경제 이제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겠다. 이래가지고 현 정부가 그걸 살리겠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막 써요. 2023년 상반기부터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려 40조 원을 풀어요. 40조 원이 어디로 갔겠어요? 저금리로 특례라는 이름으로 DSR 이거 적용하지도 않고 돈을 많이 빌려준 거예요. 젊은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그 돈만큼 주택가격이 떴어요. 8, 9월에 이제 그게 다 소진이 되니까 다시 또 2023년 하반기에 또 주택가격이 또 떨어져요. 또 떨어지니까 올해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시 또 특례 이름을 또 붙여가지고 이번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또 27조 원을 또 풀고 있어요. 주택가격 억지로 끌어올리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수요를 억지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계속 해왔어요. 사실 순수 경제적인 요인으로 보면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갑자기 너무 많이 떨어질까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하향 안정화되는 거 그거 자체도 걱정이 돼가지고 정부가 억지로 수요 부양하는 그러한 정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니까 이런 것들 다 보면 서울, 경기, 특히 서울, 강남 이런 지역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가 그러면은 다시 하향 안정화되지 않게끔 앞으로도 계속해서 돈을 풀지 않을까요? 그렇게 풀 수가 없는 게, 자, 지금 계속 돈을 푼다는 게 뭔 뜻이에요? 그만큼 이제 가계부를 계속 내도록 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 1%대로 특례 보금자리론 줄게. 그리고 또 1%대로 신생아 특례 대출해가지고 아이 나면 또 돈을 또 빌려줄게. 빌려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지난달에도 뭐 7조 6천억인가 또 늘어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 수준이라고 하고 전 세계에서 OECD 기준으로 보면 제일 높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스위스나 뭐 호주가 더 높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개인 간의 부채가 또 있어요. 전세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전세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서 집 갖고 있는 그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또 돈을 빌린 거잖아요. 이것도 역전세, 뭐 깡통전세 우리 경험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부채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까지 넣어버리면 GDP 대비 한 150% 정도 수준 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계속 부채를 늘려가면서 집값을 띄울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도 계속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너무 높다. 그래가지고 뭐 80% GDP 대비 80% 이상이면 이건 우리나라한테 이거 엄청난 부담이다. 이것 때문에 경제가 자체적으로 어떤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왜 그렇겠어요? 돈 빌린 사람들이 이거 원리금은 갚긴 갚아야 되잖아요. 공짜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매달 한 500만 원씩 받는다고 합시다. 아니면 1000만 원을 받아요. 어떤 가게가. 절반이 다 이거 원리금 갚는 데 들어가면 남은 절반으로 내가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소비를 내가 열심히 할 수 있겠어요? 못 하잖아요. 내가 위축돼가지고. 전체 GDP에서 절반이 소비예요. 그게 위축이 돼서 지금 경기가 이렇게 휘청거리는 중요한 이유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계속 커져버리면 미국이나 어떤 외부적 충격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뭐 주식시장이 확 폭락을 하는 이유가 있거나 또 아니면 뭐 중동의 전쟁이 다시 또 크게 터졌거나 그래서 뭐 원유가 올라가 버렸거나 이래가지고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휘청거리고 주식가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주택가격도 휘청거려버리면 그것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가 엄청난 그런 패닉 상태가 돼버리면 그걸 누가 감당할 거냐 말이에요.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시작한 1990년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게 바로 또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계속 그냥 돈을 빌려주는 거는 계속될 수 없는 거다. 종합부동산 대책을 15일 이전에 내놓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책을 내놓겠다는 그 내용을 이미 발표를 했는데 공급을 늘리겠다고 그러는 공급을 제3신도시인가요? 그걸 해가지고 5년 뒤 2029년까지 25만 채인가요? 뭐 얼마를 갖다가 뭐 추가적으로 공급을 하겠다. 그래도 24년인데 5년 뒤까지면 지금 당장에 불이 났는데 불 끄러 가겠다고 하면서 저기 가서 샘 파고 있으면 그게 과연 불이 꺼져요? 계속 불이 더 활활 타오르죠. 더군다나 또 뭐 그린벨트까지 풀어가지고 다시 또 일부 새로운 지역의 토지부터 시작해서 분양해가지고 주택 공급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 다시 또 유동성을 더 풀겠다는 거예요. 땅 주인한테 돈을 주면 또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하겠다. 또 집 사러 또 가가지고 또 집값 또 띄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정부가 계속 수요를 부양시켰잖아요. 수요 부양한 그 정책들을 다시 좀 원상복귀만 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특례 대출 같은 것도 없애라. 제발 좀 이런 거 하지 마셔라. 출산율이 낮은데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을 왜 없애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걸 갖다가 빌려주는 게 그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집값 띄우면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새로운 세대는 그럼 집값이 더 많이 올랐는데 그때 뭐 특례 대출 또 받아봤자 그게 과연 도움이 되나요?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아니잖아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공공주택을 많이 만들어요. 공공주택 많이 만들어가지고 아예 결혼하고 출산하고 이러한 경우에는요.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만 할인 분양을 해요. 할인 분양. 그럼 빚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 사람들이 싸게 집을 공급받는 그런 혜택을 줘야 되지. 돈을 싸게 빌려줄게. 이거 계속 집사를 하면 젊은 사람한테 계속 폭탄 돌리는 거잖아요. 우선 당장 이게 싸게 빌려줄게. 이 폭탄 갖고 있어? 이렇게 하면 정말 위험하다.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어서 이런 방식으로 종합부동산 대책 내세우면요. 정말 집값을 다시 띄우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제2차 스트레스 DSR 뭐 이런
조치를 지난 7월 1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그게 뭐예요? 결국은 은행들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까지 전 포함해가지고 금리가 더 높아질 거 생각해서 가상금리를 더 추가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거 갖다가 뭐 부동산 PF 살리겠다고 해가지고 뜬금없이 9월로 또 연기 또 해버리지. 이게 다 빚내서 집 사라는 그런 분위기 잡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 우리 잘못했다. 지금 당장 그러면 시행하겠다. 8월 15일부터라도 당장 그거 시행한다는 사람들이 정부의 방향이 확실하게 이 수요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그런 어떤 신호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지. 지금 뭐 자기가 수요를 계속 늘려놓고 그러니까 수요 많이 늘렸으니까 공급도 늘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잡아요? 집값 잡아요? 도리 집값 계속 높이는 거 아닌가요? 우리 주식시장은요, 주가가 계속 오르는 거는 우리가 그냥 주식시장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주택가가 계속 오르는 것이 부동산 시장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부동산 전문가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가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지금 뭐 주택시장이 좋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좋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어디 가서 살아요? 우리나라 그럼 전부 다 집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주택 보급률이 뭐 한 50%좀 남짓이 되긴 하는데 그분들도 대부분 다 뭐냐면 연립주택이고 빌라고 그리고 오피스텔이고 그분들 더 큰 집, 더 좋은 집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보면 자기 집은 사실 거의 안 오르고 일부에서 막 오르고 있잖아요. 그게 과연 좋은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더 이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되고 이러면서 정말 이거 사회 양극화를 더 불러오는 거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젊은 사람들에게 특히 상대의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조치가 뭐예요? 그래 나 결혼 안 하고 그래서 나 아이도 안 낳을 거야. 그래서 결혼 파업하고 그래서 출산 파업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말씀이 틀렸나요? 최근에 40대 분들의 서울 아파트 매수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내가 지금 서울 수도권 아파트를 살 마지막 기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에 매수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40대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이 하는 이유는요. 정부 정책이 지난해에도 특례 보금자리론 그리고 또 올해 신생아 특례 대출 30대, 40대 분들이고요. 또 일자리가 대부분 다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고 수도권에 있어요. 그분들이 다 누구예요? 그 30, 40대 그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집 사라는 시그널을 줬고 그분들에게 돈을 계속 빌려주니까 그분들이 집을 산 거잖아요. 만약에 패닉방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샀어야 되죠. 60대, 70대, 80대도 사야 되고 20대도 사야 되고 다 사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40대가 산 거는 정부가 40대한테 집 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정중히 제가 여쭙고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 좀 전에 만든 것처럼 인구가 고령화되고 인구 총수도 줄고 젊은 인구 더 빨리 줄고 있고 또 경제 성장은 자꾸 잠재력이 지금 0%로 가고 있고 그리고 금리가 0%대로 다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죠? 정부는 계속 그럼 돈 빌려가지고 계속 집 사라는 정책을 계속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냐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인도 정말 생각하셔야 되고 그것을 만드는 기획재정부나 아니면 국토교통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정말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우리 저출산 고령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면 출산율 높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좀만 더 생각을 해줘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계속 빌려주면 사람들이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가지고 더 결혼 못하고 더 아이 못 낳는데 계속 더 빌려줘가지고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것도 걱정해요. 신생아 특례 대출은요 올해로 끝나지 않고 내년도 하고 3년 동안 계속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런 정책 어떻게 계속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제가 정말 바보 같은 경제학자인가요? 정말 그렇다면 좀 누가 좀 깨우쳐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참담한 심정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내일처럼 안타까워하신다는 게 느껴지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나요?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안타까워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사람이 이제 성향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특별히 집값 많이 올라가지고 저 혼자 개인적으로 더 잘 살야 된다 이런 생각 하나도 갖지 않아요. 사실 대부분의 저 같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우리 국가와 사회 전체를 생각하고 특히 이제 중산층이라든가 서민도 좀 생각하고 특히 우리 미래 세대가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야지만 그게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고 제가 사는 길이고 저의 자식들도 사는 길이 아닐까. 한국 부동산 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본 예시 같이 좀 들어주셨어요. 일본도 지금 중심지는 오르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결국은 서울 수도권은 그래도 오를 거다, 양극화될 거다라고들 보는 분들도 많은데 일단 일본의 경우에 동경의 경우에도 1990년 자산가격 버블이 꺼지기 전 상황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일부 지역은 그럴 수도 있어요. 당연히 지역마다 좀 다르고 새롭게 신개발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만 이제 일본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양극화가 있는 것도 틀림없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인구가 총수도 줄고 또 생산 연령 인구도 특별히 더 빠르게 줄고, 그래서 이제 인구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고 해도 그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지방의 경우에는 더 가파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방 소멸이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서울 지역은 그래서 이제 살아남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상대적으로 살아남는 거지 진짜 절대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저는 그거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셔야 된다, 그렇게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영국 같은 경우도 그랬고, 뭐 아니면 스페인도 그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부동산 버블이 꺼진다고 할 때 그게 뭐 수도원은 특별히 예외적으로 뭐 살아남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런 나라들은 더군다나 인구가 젊은 나라인데도 그렇게 됐었고, 일본이 버블이 꺼질 때도 전체적인 노인 인구는 한 13%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 지금 이제 내년이면 20% 된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이 가계부채도 이렇게 높지 않아요. 자산시장 버블이 꺼질 때가 미국이 GDP 대비 한 99%였고요. 일본이 70%가 채 안 됐어요. 근데도 꺼졌는데 우리나라는 100%가 넘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지금 지탱하고 있는데 계속 갈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꺼질 때 그러면 서울만 계속 더 올라가고 나머지만 팍 꺼지느냐. 그렇게 잘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예전처럼 뭐 부동산 불패해가지고 지금 뭐 집 사놓으면 그래서 앞으로 다시 또 2배, 3배 이렇게 오르지 않을 거다. 내가 내 돈 가지고 집을 사요. 그런 건 문제가 없다.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갖고 있는 돈은 뭐 5억도 안 돼요. 자기 자본 비율이 50%도 안 되는데 이걸 사버리면 그 나머지는 다 빚이잖아요. 남의 돈이란 말이에요. 그 돈을 어떻게 갚아 나갈 거냐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는 그걸 갚아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었어요. 왜냐면 집값이 더 빨리 올라가니까. 근데 몇 년 동안만 계속 허리띠를 졸라매면 되는데 그게 안 올라주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지금 집 안 사면 벼락거지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반대로 집을 잘못 사면 벼락거지가 된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경제학적으로 보면 투자 행위를 할 때는 투자를 했을 때 얻는 그 기대 수익만 회계적으로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요. 만약 거기에 내가 투자를 안 했을 때 다른 데 내가 어디에 투자하겠느냐, 기회비용을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이 됐더라도 거기에 내가 주택을 내가 딱 구입한 거랑 그거만큼 내가 무리해서 그 집을 사지 않고 내 여력이 되는 대해서 내가 집을 사거나 내가 좀 자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데에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얻는 그런 또 기대 수익하고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비교했는데도 이게 뭐 훨씬 더 낫다고 그렇게 하면 뭐 제가 할 말씀 없는데, 과연 그렇겠느냐. 아까 수요는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잖아요. 수요는 제가 인구적인 요인, 그리고 또 경제성장적인 요인, 그리고 또 유동성, 금리적인 요인에서 보면 계속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럼 공급하면은 그건 뭐냐 하면 신규 분양만 공급이라고 생각들 하세요. 기존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내놓는 주택, 그것도 공급이에요.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 누가 집을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40대가 갖고 있나요? 아니에요. 50대, 60대, 70대가 갖고 있어요. 그것도 강남 좋은 주택. 그러면 뭐 100년, 200년 계속 살고 계세요? 아니에요. 그분들 언젠가 돌아가실 수밖에 없고 저도 죽을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갖고 있는 집이 자연스럽게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신규 주택은 늘어나지 않아도 기존 주택의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인구학적 요인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 월급으로도 저도 지금 집을 못 사거든요. 저랑 비슷한 월급쟁이들한테 조언이라든지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말 내가 좀 자신이 있다. 현재 갖고 있는 기본 자산이 충분하고 한 50%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도 7, 80% 이상은 내가 주택 구입할 때 내 돈이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 들어가서 내가 살아도 혹시 주택 가격이 떨어져도 내가 크게 부담 안 느낀다. 실제 내가 원리금 갚는데 크게 부담이 안 느끼는 분들은 사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꼭 지금이냐? 그건 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올라갈 수 있겠느냐.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다가 해가지고 또 반대로 이거 아니야. 지금 잡는 그런 정책이 막 세게 나오면 전반적으로 더 하향 추세를 가버리면 큰 경제적 부담을 이제 느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라. 주택도 그렇고 아니면 뭐 주식도 그렇고 아니면 코인도 그렇고 이거 한번 일확천금 한번 해보자. 이거 뭐 이렇게 해서라도 한번 내가 크게 벌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 살 수 있어.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투기고 도박이잖아요. 이번 생은 망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